예,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죠?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저를 오랜만에 뵙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원격관료에게 기본서를 배운 지가 벌써 뭐 몇 개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원격관료에게 교재가, 먼지만 쌓여 있을 거고, 뭐 먼지 쌓여 있는 걸로 모자라서 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막 그런 사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배울 때는 열심히 나름대로 따라간다고 따라갔었는데, 분명히 이제 사람인지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심화반은 안 그래도 심화반이라는 걸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상담하러도 많이 오시고 그랬었는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완전히 식지가 안 된 것 같고 자꾸 까먹는데 어려운 내용들을 자꾸 주입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셨는데 솔직히 뭐 내년부터는 이게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어. 심화반이라고 하는 게 말이 심화반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기본서에서 배웠던 얘기들을 한 번 더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몇 달 후면은 객관식 그 학년을 좀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 객관식에서는 막 문제 푸는 요령도 막 가르쳐 드릴 거고 좀 빨리 푸는 요령 그 다음에 뭐 최대한 좀 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좀 쌓는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건데 뭘 알아야 감각을 익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서에서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 까먹으면서 많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랬을 건데 그런 내용들 아무래도 혼자서 총정리하려고 그러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같이 좀 한번 쭉 정리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명색이 그래도 심화반인데 너무 이제 좀 기본 관련된 내용들만 좀 하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2차 시험에서 실제로 기출됐던 그런 수준의 난이도의 그런 문제들도 한두 문제 정도씩은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요 며칠 엄청 덥잖아요. 그렇죠? 엄청 더운데 사실은 불과 한 2주, 3주 전 정도에만 해도 거의 막 40도 가깝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막 오늘 또 마침 또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온도가 그래도 좀 떨어졌는데 사실상 그 기온 자체가 지금도 뭐 시원한 날씨는 절대 아니거든. 30도 초반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30도 초반 정도만 돼도 약간 좀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1차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1차 시험의 컨셉을 맞춰갖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심화반에서 2차 시험에서 기출된 좀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 좀 구경하고 나서 나중에 객관식 교재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물론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괜히 좀 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40도에 가까운 그런 기온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좀 만들어졌듯이 우리도 좀 어려운 내용들에 좀 적응을 좀 어느 정도라도 좀 시켜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원가관리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를 좀 들어보셨겠지만 2차 때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진짜 어렵거든요. 2차 원가관리 얘기는 정말 어려운데 그게 사실은 뭐 2차 시험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어렵게 출제되느냐 물론 풀만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막 손도 못 댈 문제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봐도 아니 이거를 수험생들이 어떻게 풀라고 이런 문제를 내나 싶은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보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 때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도 우리가 기본 내용들 정리하기에 좀 좋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객관식반에 가면 실전 감각 뭐 이런 것들을 좀 익히셔야 되는데 그런 감각을 조금 미리 익히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아시다시피 심화반은 시간표 자체가 좀 빡빡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옛날처럼 무슨 뭐 별도의 시간을 잡아가지고 무슨 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무슨 뭐 퀴즈 보고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별도의 날짜를 잡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냥 조금 여러분들이 좀 부담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느시려면 조금 수시로 테스트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자체에 너무나 이렇게 그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어차피 기출된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제가 만든 몇 문제들 그런 것들 가지고 그냥 뭐 거의 몇 시간 혹은 뭐 한 2시간에 한 번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 시작할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면은 다 풀만한 뭐 객관식 한 2번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관식 한 문제 이런 정도로 해서 그냥 여러분들 실전 감각 익히는 그런 식으로 좀 테스트를 좀 할 테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복습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심화반 뭐 강의는 그렇게 진행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교재를 좀 봅시다. 이 교재를 좀 보시면 교재가 상당히 참 그 쌈마이 느낌이 좀 나죠. 그죠? 이게 원래는 그 내용만 좀 만들어서 유인물로 좀 나눠 드리려고 좀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유인물 또 분실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제 또 정리도 안 되시고 할 것 같아가지고 좀 급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책으로 좀 엮어가지고 이제 좀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제목을 이제 뭘 어떻게 지을까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처음엔 당연하게도 뭐 심화반 교재 뭐 혹은 뭐 1.5차 교재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평범하게 지었다가 에이 뭐 그래도
좀 그 수험 생활 하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웃을 일도 없을 텐데 그래도 한번 소소하게나마 좀 웃음이라도 좀 드리다 뭐 이런 마음이 좀 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알만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만화에 나오는 그런 대사거든요. 근데 그 만화에서 요 대사가 나왔을 때가 제가 옛날에 그 수험생 생활이었을 때야.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만화책 빌려서 보다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감명 깊게 보면서 약간 그 주인공이 요 대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공부 빡세게 해서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잡았던 그런 대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그 여름 지나면서 조금 지칠 때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배웠던 거 까먹고 그 다음에 객관식반 이제 돌아오고 곧 이제 시험 곧 이제 슬슬 좀 긴장할 그런 타이밍이 왔는데 한 번쯤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을 한번 더 차려야 되는, 좀 한번 독려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좀 왔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한번 재밌자고 이름을 좀 지어본 거니까 좀 쌈마이 느낌이 나더라도 내용은 쌈마이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잘 만들었으니까요. 잘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첫 번째 챕터를 좀 보시면 1페이지에 거의 챕터 1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가 배분과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우리 기본서에서의 첫 번째 챕터는 뭐였냐면은 사실은 원가의 어떤 정의, 그 다음에 원가의 분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챕터였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지금이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할지라도 원가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원가의 정의가 무엇인가, 뭐 원가의 분류는 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재에다가 넣지는 않고 그냥 말로만 한번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일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뭐 원가라고 하는 거 있는데 사실 그냥 원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원가 관리에서 가장 컨셉을 맞추고 싶은 거는 당연히 공장에서 발생하는 제조 원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배우는 거는 대부분 상기업을 다루겠지만 원가회계에서는 뭘 배운다고 했었냐면 당연히 제조기업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조기업의 특징은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 만들다 보면 당연히 제조원가라는 게 발생했었는데, 제조원가라고 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였어요? 이건 기억하겠지 설마. 그렇죠? 제조원가 뭐였어요? 우리는 DM, DL, OH 얘네들도 구분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M과 그다음에 DL과 OH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주구장창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약자 쓰기 전에 사실상 뭔가 제조를 한다, 뭔가 물건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일단 재료는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재료 원가라는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월급 주면 우리는 노무 원가라고 이렇게 불러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 이런 저런 것들 뭐 기계도 쓰고 건물도 쓰고 해야 되다 보니까 기타의 어떤 제조 경비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조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경비 이렇게만 좀 우리가 특성별로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가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가 대상에 과연 추적이 가능하냐 아니면 추적이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더 중요한 분류였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적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제품을 A도 만들고 제품 B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A랑 B 중에서 어떤 놈을 위해서 쓴 건지 확실하게 알겠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추적이 된다라고 불렀었고, 도저히 누굴 위해서 쓴 건지 모르겠으니까 의미로 좀 뿌려야 되겠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이 안 된다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막 치킨 만드는 회사에서 양념치킨도 만들고 그 다음에 후라이드 치킨도 만드는데 이거 뭐 이렇게 닭값 어떻게 들어갈 거냐 아니면 기름값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추적되느냐 안 되느냐, 가능성에 따른,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머릿속에 뭐 가물가물을 해도 DM, DL, OH라고 하는 말은 항상 들어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거기서 DM이라고 하는 건 DM 말 그대로 다이렉트 매터리얼이니까 재료원가, 요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원가는 추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DM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추적되는 거, 얘만 우리가 DM이라고 부르더라. 그렇죠? 마찬가지로 노무원가라고 하는 것도 추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추적이 되는 그 녀석만 우리가 다이렉트, 직접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DL이라고 부르더라, 뭐 이런 컨셉이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조경비라는 건 추적되는 게 있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냐면 얘는 수업 목적으로는 거의 중요하지가 않아요.
수업 목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에선 잘 안 물어봐, 얘를.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되게 많거든요. 실무적으로는 되게 많은데 시험에선 잘 안 물어보니까 얘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시험에서 아예 안 물어봅니까? 라고 한다면 물어볼 때도 있긴 있지. 세무사 시험이나 뭐 회계사 시험에서 당연히 기출된 적도 있었는데 얘가 나온다라고 해서 뭐가 특별히 어려워지느냐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그냥 있으면 하라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바뀌니까 얘는 일단은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다루는 문제들은 나중에 제가 객관식반에서 객관식 기출문제 풀다 보면 당연히 다룰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좀 이야기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 나중에 좀 구경해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적이 안 되는 재료원가 그 다음에 추적이 안 되는 노무원가 그리고 우리가 수업 목적상 제조경비는 거의 대부분 추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는데 이런 애들 뭐가 됐든지 간에 항목이 재료든 노무든 제조 경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추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냥 어디다 때려박자고요. 그냥 무조건 OH에다가 때려박자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당연히 기억을 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우리 옛날에 뭐 배웠었는지 그런 얘기 좀 하고 가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추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는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제품 A나 제품 B한테 임의로 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뿌려주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느냐? 배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배부라고 하는 게 이제 원가회계에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게 바로 챕터 1에서 제목 자체가 지금 원가 배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 배분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 건데 배분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왕 우리가 원가 분류하는 거 지금 정리했으니까 우리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가 분류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우리 DMDLOH 이런 것도 배웠지만 예전에 뭐도 배웠었냐면 원가는 변동원가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원가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짚어봤었어요. 그래서 자 변동비, 고정비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말 그대로 조업도가 변할 때 변하면 변동비. 조업도가 변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우리가 그냥 고정비 이렇게 부르는 거였죠. 그래서 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직관적이라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이었죠. 이렇게 그래프 두 가지를 한번 그려봅시다. 하나는 변동비고요. 변동비 혹은 변동원가. 하나는 고정비입니다. 이렇게. 고정원가 뭐 이렇게 한번 배우자고. 가로축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얘네들은 조업도, 얘도 조업도 이렇게 해보자고요. 조업도라는 것은 굉장히 좀 넓은 말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산량이 많아져도 조업도가 많아졌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혹은 뭐 기계를 많이 돌렸다. 조업도가 높은 거지 뭐. 그렇죠? 전력을 많이 썼다. 그것도 조업도가 높은 거다. 뭐 판매를 많이 했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굉장히 큰 말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원가에 대한 분석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생산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생산량이 점점점 늘어나요. 당연히 변동비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얘도 변동하니까 변동비라고 불렀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는 변동비라고 합니다. 그렇죠? 고정비는 뭔가요? 라고 한다면 조업도가 올라가던 말던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는 고정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변동비, 고정비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노란 선으로 그린 건 어디까지나 무슨 얘기냐면 얘는 변동비의 총액이었었고요. 총원가. 그 다음에 고정비도 노란 선으로 그린 건 얘네들은 뭐냐면 어디까지나 총원가였었어요. 우리는 총원가만 기억해서 될 게 아니라 어떤 얘기도 같이 할 줄 아셔야 되냐면 단가가 어떠할 거냐 이런 얘기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단위당으로 어떨 거냐라는 거 따져보시면 변동비의 총원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단위당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개당 10원이었어. 두 개 하니까 20원이고 세 개 하니까 30원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차피 직선이라는 얘기는 기울기는 그냥 일정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단가는 그냥 일정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단가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단위당 원가는 오히려 일정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정비도 마찬가지로 총 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단가로 한번 만들어 보면 그 단가라는 건 점점 이렇게 감소하겠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위당 원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CVP 분석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CVP 분석 한번 떠올려 보시면 CVP에서 변동원가랑 고정원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줄 건데 변동원가나 고정원가를 총원가로 줄 때도 있고 그냥 단위당 원가로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을 우리한테 필요한 게 도대체 단가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총액이 필요한 거냐 이런 것들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를 따로 좀 소팅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문제 풀 때 요령이 될 텐데 변동원가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랑 단가 중에서 우리한테 뭐가 더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단가가 더 의미가 있겠지. 왜냐면은 얘는 변하니까. CVP 공식 있잖아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 있다고. 뭐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에다가 변동원가라는 거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거기다가 변동원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총액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잖아요. 변수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얘는 변수니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상수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가가 되겠지. 그렇죠? 고정비도 마찬가지. 우리는 당연히 CVP 분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상수로서의 고정비를 팍 집어넣어야만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건데 그때 의미가 있는 건 얘는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변하는 놈을 집어넣어야 될 텐데 당연히 그때는 요 총액, 총 고정원가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CVP에서 우리가 배웠던 우리 원가의 분류, 여기서 변고정비에서 어떤 특성이 갖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CVP랑 다 이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한번 총 정리해 보시자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기본반에서 이런 거 말고 하나 더 나아가서 이런 애들도 배웠었어요. 이렇게 원가들 좀 분류해 봤을 때 변동비, 고정비가 아니라 이제 준자를 붙여버리는 거지. 준변동비라고 하는 녀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더 있었냐면 우리는 준고정비라고 하는 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고정비 앞에 준자가 붙어버린 거야. 한마디로 이제 뭐 세미다 이거지. 세미 변동비, 세미 고정비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만 변동비 성격이고 반만 고정비 성격이다라는 건데 반만 변동비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기본요금 깔려 있는 거 요만큼 먹고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애들, 얘네들을 우리는 준변동비라고 했었어요. 왜 준변동비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를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조업도가 어찌 됐던지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은 고정비 성격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정비 깔아놓고 그 위에서 변동비다라고 해서 우리는 준변동비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는 준변동비라고 부를 것이고 준고정비라고 하는 건 뭐였었냐면은 얘네들은 뭔가 조업도를 구간으로 좀 이렇게 나눠놓고 그죠? 구간으로 나눠놓고 나서 얘네들이 처음 구간에서는 요만큼이었는데 두 번째 구간에서 또 요만큼 올라가고 세 번째 구간에서 요만큼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한 구간 내에서는 고정비가 맞는데 만약에 구간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점차 증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정비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그래서 고정비 같긴 한데 조업도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점점 상승하는 거니까 변동비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준고정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객관식반에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우리는 회계 기준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용어가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용어를 이거랑 비슷한 말들을 되게 많이 쓰는데 좀 비슷한 말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준변동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고정비랑 변동비가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섞여 있다 보니까 그냥 혼합돼 있다, 짬뽕돼 있다라고 해서 혼합 원가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써요.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준고정비라고 하는 요 말도 시험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 뭐처럼 생겼어요? 마치 계단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계단원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되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단원가라는 말까지도 같이 좀 알아줍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 지금 하는 얘기들은 말 그대로 정말 원가 관료에게 거의 처음 배울 때도 제가 가르쳐 드렸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심화반 시작하는 김에 그냥 워밍업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가벼운 내용이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요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르면 우리가 CVP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CVP에서 뭔가 공식을 그냥 단순하게 딸딸 외우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런 원리들을 이러니까 우리가 CVP 분석 공식이 이렇게 생겼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오래 남겠어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본기에 충실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는 회계사 2차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는 세무사 2차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을 본 학생들을 좀 만나보면은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2차 책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것들 위주로만 좀 공부를 했었는데 막상 실전 시험 문제를 딱 보고 오면 다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였군요. 어차피 기본 예제의 답이 다 있었던 거였군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누가 더 탄탄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나중에 실력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류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챕터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분류 중에서 이렇게 생긴 애들 되게 중요했었어요. 제품 원가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간 원가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 제품 원가랑 기간 원가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계 원리에서 배우기를
차변에는 자산이나 비용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 수익이나 혹은 부채나 자본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뭔가 원가를 썼어요. 비용을 썼다라고 한다면 뭐 돈이 나가든 부채가 잡히든 대변에 뭔가 잡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변에 뭐 돈이 나갔다 칩시다. 대변에서 현금 얼마라고 썼다면 차변에다 뭘 적을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차변에 뭘 적을 거냐라는 건 물론 뭐 재무회계에서는 부채 상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 빼고 진짜 원가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산 잡히거나 아니면 비용 잡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자산 잡히면 제품 원가인 거고 비용 잡히면 그냥 기간 원가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칠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칠판 만드느라고 재료비 쓰고 인건비 쓰고 아까 전에 배웠던 DMDL, OH 이런 것들 썼어. 그런 것들 썼으면 차변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예요? 돈 나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비용인가요? 이걸 만약에 칠판을 내가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차변에는 당연히 재고자산이라고 적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제품 원가인 거라고. 그래서 DMDL, OH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제품 원가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근데 칠판을 만들어 놨으면 팔아먹어야 되니까 팔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이제 광고 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비를 썼어. 그럼 당연히 그것도 대변에 돈 나간 거 얼마 잡아놨겠지만 차변은 뭐라고 적어요? 그때는 광고 선전비 뭐 이런 것들 적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비용 잡혔으니까 그런 애들은 그냥 기간 원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예전에도 그려드렸던 이 그림이지만 제품 원가는 예를 들어서 원가가 있는데 그놈의 원가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계 원리를 배우기 전에는 뭔가 원가가 뭔지 몰라도 발생했으면 그냥 돈 쓴 거니까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잡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익계산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일단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재고자산으로. 그렇죠? 재고자산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재무상태표 항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가서 시간이 점점 흘러서 얘가 어떻게 되면 나중에 드디어 판매가 되면 그때서야 재고자산은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 너무나 간단한 얘기니까. 그래서 매출원가가 되는 애들, 그래서 드디어 손익계산서로 갈 자격을 얻는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는 제품원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기간원가는 반면에 아까 전에 광고선전비처럼 그냥 원가가 발생했으면 발생하자마자 그냥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집어넣는 것들, 그런 애들을 우리는 기간원가라고 불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판매될 때까지 기다리고 자식할 거 없이 그냥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손익계산서로 보내드라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기간원가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이제 뒤에 챕터 가면 변동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 이런 것들도 다룰 거라고요. 옛날에 분명히 배웠었던 얘기들인데 이름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전부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냥 다 까먹었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가르칠 거니까 나 알고 있는데 왜 기억나냐 이런 얘기하지 기분 나빠하지 마. 그렇죠?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이 뭐죠?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이런 것들 배우게 될 텐데 걔네들은 결국은 우리가 여기 있는 제품원가로 칠 거냐 기간원가로 칠 거냐 요 얘기이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그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좀 다시 한번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요것들 탄탄하게 쌓은 다음에 나중에 변동원가 이런 것들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사실은 제품원가나 기간원가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었어요. 제품원가는 결국은 사실 보세요. 원가가 발생했는데 일단은 재고자산에 들어있다가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매출원가가 된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툴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T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T계정상에 보시면 일단 DMDL, OH가 발생했어요. 근데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손익계산서에서 보이느냐? 안 보인다고. 걔네들은 결국 어디에 있냐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면 어디로 가 있는 거야? 그냥 제공품에 있을 뿐인 거야.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자, 설령 걔네들이 완성이 됐다라고 해도 뭐가 안 됐으면 판매가 안 됐으면 걔네들은 결국은 그냥 제품에 불과한 거라고요. 제품에 불과한 거니까 여전히 여기 있겠네. 자, 완성했습니까? 예. 판매됐습니까? 예.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켰다. 그러면 드디어 어디로 가요? T계정에서 제일 끝에는 매출원가인 거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매출원가로 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상 제품원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정석적이긴 한데 그냥 조금 우리가 팁을 좀 드리자면 제품원가라는 말이 헷갈리잖아요. 그냥 T계정 타는 애들. 그래서 T계정에
T 계정에 포함시켜주는 그런 애들을 우리는 그냥 제품 원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지만 기간 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곧바로 비용인 거니까 T 계정이란 건 결국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주인공은 다 누구냐면 재고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가가 발생했는데 재고자산 들리는 애들에 대해서만 보여주는 게 바로 T 계정인 거니까 기간 원가는 어차피 우리가 재고자산에 들어갈 일이 없다 보니까 T 계정에 탈래야 못한다고. 그래서 광고비 이런 것들 T 계정에서 등장하는 거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T 계정이라고 하는 거에 포함이 안 되는 애들, 불포함되는 애들, 그런 애들 우리는 기간 원가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느냐? 한번 떠올려 보시면 변동 원가 계산은요. DM, DL이 있고 OH 둘로 나누어서 VOH, FOH까지 있는데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된 애들 중에서 변동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변동 원가만 제품 원가 취급하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T 계정을 뒤져보면 4개 원가 요소들 중에서 몇 개가 들어있겠어요? 그 안에 DM과 DL과 VOH까지 3개만 막 들어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초변동원가 계산은 한술 더 떠가지고 T 계정에 한 놈밖에 없어요. 누구만 데리고 가냐면 DM만 데리고 갈 거라고. 4개가 있는데 3개 그냥 기간원가로 버리고 한 놈만 T 계정 태워줄 거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T 계정 태워주는 애들을 제품원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원가 분류 관련된 이야기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배웁시다. 우리 분명히 기본서에서는 훨씬 더 다양하게 배웠었긴 한데 그래도 우리한테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요 정도에다가 하나만 더 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관련 원가라고 하는 거 한번 배운 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비관련 원가라고 하는 것도 배운 적 있었어요. 관련 원가냐 아니면 비관련 원가냐라고 하는 건데 뭐랑 관련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의사결정이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자는 거지. 한마디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거 관련 원가입니다.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비관련 원가 이렇게 부르자는 거죠. 그래서 관련 원가랑 비관련 원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거, B라고 하는 거 둘 중에 뭐를 선택할까? 거기서 A, B 걔네들 대안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각 대안 간에 관련 원가는 뭐가 발생하느냐?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 그런 애들은 우리는 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비관련 원가라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대안들이 있는데 그 대안들 간에 뭔가 차이가 발생하느냐 차이가 전혀 없는 것들 그런 애들을 우리는 비관련 원가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둘이 어차피 똑같아. 똑같은 애들은 굳이 아이고 반대로 썼다. 맞네. 둘이 완전히 똑같아.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굳이 그런 것들 고려 뭐 하려고 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관련 원가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차이가 만약에 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걔만 고려하면 되니까 걔는 우리가 관련 원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화반이라는 걸 개강한다 그러는데 심화반을 내가 들을까 말까 이거 분명히 고민됐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들었을 때 뭐가 달라질 것인가? 내가 들었을 때 좋은 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배우면 좋겠지. 근데 안 좋은 건 뭐가 있을 거냐면 뭔가 내가 또 나는 나름대로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이름이 심화니까 심화를 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안 좋은 거가 되겠지.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 심화반을 들으나 마나 어차피 밥값은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어차피 뭐 학원 나오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뭐 비교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들만 고려하면 되는 거니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련, 비관련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이 정의 자체는 간단한데요. 우리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단기 특수 의사결정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의 가장 중요한 예시로 하나씩을 좀 들 줄 아셔야 되겠지. 관련 원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관련 원가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아무래도 매몰 원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회비용과 매몰 원가 이런 것들이 관련 원가와 그 다음에 비관련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였냐면 내가 포기해서 아까운 거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포기해서 아까운 거를 재무회계에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데 거기서 비용으로 쳐줄 거냐? 안 쳐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를 만들어봤자 비용으로 잡힌 적도 없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자료로 줄래야 줄 게 없어요. 자료로 줄래야 줄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훌륭한 관련 원가인 거니까 얘는 무조건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주의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 심화반에서도 배우겠지만 단기 특수 의사결정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유형별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텐데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특별주문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주문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그거 받아줄까 말까 이런 것들 고민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짜줬어야 됐었어요. 내가 과연 이 특별주문 다 받아줄 만큼의 어떤 설비를 갖고 있는가? 한마디로 유휴 설비가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유휴 설비가 만약에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주문을 너무나 받고 싶어.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원래 팔아먹고 있던 것들을 일부 좀 포기하는 거. 요거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포기하다 보면 당연히 기회비용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증분접근법 이런 것들 쭉쭉 다룰 때 마지막 줄에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한 줄 반영했던 거. 옛날에 연습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비관련 원가로 대표적으로 매몰원가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매몰원가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과거에 이미 다 발생해버린 것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심화반을 내가 들을까 말까 이걸 고민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기본반에서 내가 기본반 종합반 때문에 돈을 얼마 썼었는데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과거에 다 쓴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쓴 돈, 그게 뭐 내가 심화반을 듣든 아니면 안 듣든 그것 때문에 과거에 쓴 돈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고려하실 필요가 없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관련 원가다. 차이가 어차피 발생하지 않으니까 과거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지. 그죠? 그래서 매몰 원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나중에 결합 원가 계산 배울 건데 결합 원가 계산 배우다 보면 어떤 결합 제품들을 추가적으로 가공을 할까? 아니면 그냥 팔까? 이거 둘 중에 뭘 선택할까? 이런 것들 의사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결합원가라고 하는 건 이미 과거에 들어갔으니까 매몰원가 성격이 되니까 걔네들은 고려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도 옛날에 배웠었어요. 그죠? 어차피 이제 해당 챕터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 아 맞다 그런 것들 얘기했었지 정도로만 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교재에서는 안 넣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가의 정의라든가 원가의 분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가 분류 얘기는 다 끝났지만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었던 T계정이 있잖아요. T계정 몰래서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생각은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T계정이 조금 가물가물하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떠드는 이야기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T계정 한 번만 오랜만에 좀 그려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챕터 1을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T계정의 주인공들은 다 재고자산들이에요. 재고자산들이니까 첫 번째 재고자산은 원재료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공품 working in process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최종적인 완제품이라고 하는 녀석도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 원가의 흐름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자라고 하는 게 바로 T계정이고요. 결국 흐름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냐? 얘네들은 다 BS, 재무상태표 항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경제학도 다 배웠으니까 경제학에서 유량, 저량 이런 얘기 하잖아. 플로우, 스톡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애들 BS 항목이니까 플로우의 스톡이에요. 다 스톡인 거라고. 스톡이라는 건 기초기말 밸런스 이런 애들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기초랑 기말 밸런스 이런 것들은 흐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흐르다 보니까 1월 1일 혹은 12월 31일에 우연치 않게 요 정도의 잔액이 됐네 이런 뜻이라고.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것들 표시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초랑 기말 스탁을 여기에서 일단 보여는 주자고요. 여기서 일단 보여는 주는데 얘네들이 기초기말이 왜 달라졌냐라고 한다면 뭔가 플로우가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 플로우라는 건 방향성이 있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요런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죠? 제일 먼저 원재료를 우리가 어디선가 구입을 해올 겁니다. 원재료를 구입하면 원재료가 증가하겠지. 증가했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부를 사용하게 될 것이거든요. 일부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얘네들이 이제 제공품으로 이제 공장에서 들어가겠지. 그렇죠? 공장에서 막 제조를 시작하게 되면 이 사용된 놈들을 우리는 추적이 된다 싶으면 DM이라고 부르고요. 추적이 안 된다 싶으면 걔네들은 OH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적이 만약에 된다면 DM으로 그 다음에 추적이 안 된다면 OH로 부르자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도 정리를 했었죠. 그렇죠? 자, 하지만 우리는 DM과 OH 말고도 여기서 뭐가 또 발생하느냐? DL이라고 하는 것도 발생한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제공품 만들다만 애들은 기초기말 밸런스도 물론 있지만 단기에 착수해서 뭔가 또 만들기 시작한 애들이 있을 거고 단기에 뭔가 착수했으면 DMDL, OH 같은 원가들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그 원가가 발생했는데 일부는 틀림없이 완성을 하게 됐을 테니까 완성된 애들은 그 다음 계정인 제품으로 또 보내줘 버리자 뭐 이런 컨셉이었고 그 다음에 제품 입장에서는 완성이 됐으면 제품의 증가가 이루어지겠지만 뭐가 감소하느냐라고 한다면 외부에다가
판매하게 되면 제품이 없어질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플로우를 녹여버리면 그 결과 이런 스탁들이 남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용어 좀 정리해볼까요? 우리 얘네 둘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부르던가요? DM하고 DL 묶어서 얘네를 기본원가 혹은 기초원가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렇죠? 기본원가, 기초원가 말 그대로 어떤 회사든지 간에 제조업을 한다. 뭘 만들어서 팔든지 간에 어떤 재료는 무조건 있어야 뭘 만들든지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뭐를 만들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DM하고 DL은 무조건 깔고 가는 원가인 거니까 우리가 기본 원가 혹은 기초 원가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묶은 건 뭐라고 했었어요? 얘네들 묶은 건 재료 일단 내비두고요. 재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재료의 형태를 바꿔. 그냥 닭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오더니 막 털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냥 닭이었어. 어떤 기계가 오더니 걔를 막 튀기기 시작해요. 닭의 형태를 갑자기 치킨으로 막 바꾸고 있는 거니까 형태를 바꾸는 거 우리는 뭐 한다고 하냐면 가공한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가공원가라고 부르고요. 이게 뭐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가공원가라고 하는 거지 영어로는 컨버전 코스트거든. 거기서 말하는 컨버전이라는 게 여러분들 재무회계에서 배우시는 CB 거기서의 C라고요. 그 전환사채.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도 전환원가라고도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원가 혹은 기초원가. 얘네들은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 이렇게 부르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얘네들 다 더한 거. 얘네들은 뭐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다 더한 거. 단기에 발생한 총제조원가니까 단기 총제조원가 뭐 이런 말도 한번 쓴 적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완성시킨 애들 뭐 얘놈이나 요놈이나 어차피 똑같은 얘기겠지만 여기 완성된 애들 얘네들 뭐라고 한다고요? 완성돼서 뭐가 됐어요? 완성돼서 제품이 됐으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로 했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판매된 놈, 이 판매된 놈은 뭐라고 했었어요? 판매된 원가니까 당연히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부르면 그만인 것이고 우리는 좀 줄여서 GGS 뭐 이렇게 부르기로 했던 거 이것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외부에다가 공시하는 것들은 밸런스를 재무상태표에서 공시하는 거다 보니까 요놈 기초도 뭐 작년 말에 있었겠지만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이런 애들이 우리가 밸런스 시트에 말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공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플로우 중에서도 공시하는 게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요. 여기 있는 매출원가. 얘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다가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 이런 애들은 외부에다가 공시하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데를 들여다봐도 보이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DMDL OH를 발생시켰고 앞으로 원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요놈들 얘기를 주구장창 할 건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특히나 원가임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에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이상해. 하지만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얘네들이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얘네들은 제품원가에 해당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제품원가의 정의는 아까 전에 봤다시피 그냥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팔려야 들어가는 거라며. 그럼 보니까 발생을 하긴 했지만 혹시나 완성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끼케 여기가 있을 것이고 완성이 됐다라고 한들 가봤자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다가 판매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가 있을 거라고. 한마디로 완성이 안 됐거나 판매가 안 됐으면 끼케봤자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훗날 얘가 드디어 판매까지 됐다? 그러면 비로소 여기로 올라가는 거니까 발생했을 당시에는 BSL 나중에 가서 판매가 되면 드디어 손익계산서에.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히 제품원가의 정의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배울 변동원가 계산이나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여기 중에 일부를 그냥 탈락을 시켜버릴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원가 회계들을 쭉 정리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챕터 1에 보시면 원가 배분과 개별 원가 계산에서 이제 지금까지 기초를 잡았고 그 중에서 OH라고 하는 놈이 이제 추적이 안 돼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뭐 오버뷰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가지고 일단 좀 쉽시다. 일단 좀 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챕터 1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면 그 점심 식사나 좀 같이 하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밥 먹고 그러면서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좀만 쉬었다 오시죠.